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4월이 시작되는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105명,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9,583명이고요.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죠.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모두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2주 동안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만 해당되던 걸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겁니다. 사실상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거죠. 어제 낮 기온이 10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집안에만 있던 많은 분들이 답답해서 공원을 찾았는데, 공원에서 군데군데 피어있는 꽃 구경하고 이러신 분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한 시민은 밀폐된 장소는 피하고 탁 트인 곳에서 사람들과 떨어져 다니려고 노력 중이다 이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다 보니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감사한 것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 이 조주빈이 경찰에서 감사장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청정한 대기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만 많이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대기 건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내륙 및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선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 13도에서 19도 나타내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 계속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 이름, 신상 다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조주빈입니다. 만 나이로 24살이죠. 심의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검토를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이 신상 공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이에요.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굴과 이름, 신상이 모두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의 수사도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그 주변의 이웃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도 이런 범죄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좀 소름이 끼치거든요. 근데 평소 이웃들이 네. 그 사람이 불량한 청년이었다 그러면 아유 저놈 저럴 줄 알았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착실하고 근면한 그런 청년으로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돌변하니까 네.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이중적인 면이 너무 경악스럽잖아요. 네. 정말로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아니 지나가다가 네. 그냥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가게에서 마주치고 이랬던 이웃인데 그럼요. 이런 이웃이 이런 끔찍한 범죄자 너무 평범하잖아요. 네, 네. 정말 평범한데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또 인터넷 상하고 오프라인 상하고 네. 완전 달리 행동하는 거예요. 네. 저도 주위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예.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먼 우리 사촌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웃들하고는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면서 삽니까? 아, 네.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요. 이웃끼리 서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웃끼리의 분쟁 이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분쟁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둘째 출산하면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깨끗하고 좋잖아요. 음. 아침에 새들이 막 지저귀고길래 아우 여기 참 살기 좋은 동네다. 근처 산이 있고 이러니까 네, 새들이 네. 많은가 보다 했더니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새들이 막 지저귀니까 알고 봤더니 위층에서 새를 키우는데 베란다에서 새를 키우는데 네.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어머. 그 지저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새털이 이제 방충망이 붙기 시작하는데 새똥이며 새털이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청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냥 못해 물총을 못 쏘고 비 오는 날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물총을 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인터폰을 했죠. 예. 전화했더니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래층인데 그 새를 혹시 키우시나요? 했더니 네 그런데요. 그래서 새들이 너무 새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탁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다시 인터폰 했죠. 네. 안 받는 거예요.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위로 올라갔죠. 문을 안 열어줘.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밑에 층이나 뭐 이런 데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 연락도 했는데도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예.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아드님을 제 남편이 만났어요.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좀 우울해하셔서 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여러 마리를 키우니까 어떻게 이걸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를 가긴 갔어요. 이해를 해달라고 아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우울해하시면서 이게 새를 키우면서 거기에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으셨는데 이것도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하시고. 공공주택의 특성상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분쟁들이 그 이제 더 법적으로까지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 소송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까? 사실 그 박수림 씨 말씀 정도 수준이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아드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굉장히 좀 맞아요. 어렵다 이러니까 또 이웃 간에 일을 할 수가 이해하죠.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뭐 설명을 해준다거나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을 때에는 뭐 층간 소음 아니면 층간 흡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상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예. 폭행이라든지 욕설 이런 거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웃 간의 분쟁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네가 가라 난 안 맞아, 간다 맞아. 그러면서 이 돈 얼마 들여 좋으니까 저 사람 처벌하게 해달라.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하게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고. 완전히 감정 싸움. 결국은 그렇죠. 재판 다 네. 끝나면 예. 그중에 한 명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웃 간의 분쟁이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분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얼마 전 이웃이 서로 다투면서 방화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 들어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서 거기 사는 집주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질러서 방화를 저지르고 집주인을 숨지게 한 세입자가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왜 불을 지른 거래요? 최근 도시가스 교체 문제로 이 집주인과 약간의 다툼이 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까이 살다 보니 부딪힐 일이 있었고 부딪히니 사건까지 번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도 좀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네. 이 이웃이 좀 나한테 친한 척을 한다. 그런데 친한 척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껴안고 약간 접촉도 있다. 이러시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지금 친한 척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한 척하는 사이에 이렇게 허그는 아니지. 아니죠. 그건 굉장히 아주 친해야만 그렇죠. 안을 수 있어요. 반가워 이 정도 가는 거. 형님, 뭐 동생 이런 친구 사이면 사이. 그럼. 껴안아도 부담스럽긴 한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그러안으면 안 되죠.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친해서 껴안은 게 아니고요. 이 인사말을 건네는 척하면서 어머머. 이 만취한 이웃의 지갑을 훔쳐간 네, 절도범이었습니다. 예. 인사말을 하는 이거 알고 보니까 이웃 지갑을 훔쳐갔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네. 야. 이웃끼리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이건 이웃끼리의 네. 분쟁이 아니고 이웃끼리 범죄죠. 범죄죠. 네. 예. 사건을 좀 보시면요. 평소에 안면이 있었던 이웃이 이 거리에서 술에 취해서 지나가는 걸 좀 본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인사말을 건네는 척하면서 껴안고서는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슬쩍 한 건데 이 좀 약간 수상한 짓이 약 8초간 이뤄졌다고 해요. 근데 좀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한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를 느껴서 네.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확인하니까 없는 겁니다. 예. 돌아서서 계속 더듬었구나. 뒤돌아서는 이 절도범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니까 이분이 이제 지갑을 던지고서는 네.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이 이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매치기 프로는 아니구만. 그래 아마추어 어설프게 막 어설프게 이렇게 더듬은 거죠. 네.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이웃끼리 근데 그럼 배신감 그럼 들죠. 바로 신고하고 그래야죠. 이거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범죄자라고 할게요. 네. 그 프로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범죄 특히 절도 전력이 12차례나 아, 있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상습절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형도 선고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남성은 잡히자마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지갑을 빼간 건 맞지만 그 안에 돈을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건 뭐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지갑을 빼간 자체부터가 점유를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절도죄는 뭐 문제 없이 성립합니다. 아, 쫓아오니까 지갑을 참 던져주고 갔다 그랬지. 네, 네. 그러니까 빼진 않았다. 네, 돈은 안 뺐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좀 꼼수를 부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웃도 못 믿겠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만약에 이런 범죄자라면 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 이웃 분쟁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절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웃집에 빼앗긴 이것.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택배 상자.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쳐간 빼앗겼어. 거죠. 신문 아니야, 신문? 신문. 여보세요. 신문은 아니면은. 그 읽고 아니, 나- 갖다 놓으면 되죠. 아니, 나 가끔 이렇게 나갔는데 와 있어야 되는 신문이 없으면 황당해요. 누가 보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저는 아직까지 네. 종이신문 봐야 되거든요. 아니, 노안이 안 왔나 봐요. 아니요. 그 택배 물건 같아요. 아, 왜 웃으세요? 같이 종이신문 보게. 저는 인터넷으로 봅니다. 뭐예요? 택배 상자 뭐예요? 아닌가요? 네, 정답은 바로 네, 배달 음식입니다. 네? 아, 배달 음식인데요. 배달 음식을? 네, 이 사례자는요, 원래 음식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상 소요 시간이 한 50분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록 이 배달 음식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해봤더니 배달 음식 벌써 배달이 다 완료가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배달원이 음식을 옆동의 같은 옷으로 잘못 배달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음식이 잘못 시키지 않았는데 배달이 오면 이거 어디에 온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이 사례자는요. 연신 사과하는 이제 배달원한테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달원이 일단 음식은 잘못 배달이 갔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웃집 주민이 벌써 먹고 없었다. 그러니까는 뭐 돈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달원이 자신의 돈으로 그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 배달된 음식이면 잘못 배달된 걸 본인이 안 그쵸? 시켰으니까 알 텐데 그걸 그냥 먹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팠던 게야. 아유, 너무 고파서 밥을 네. 안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띵동 짜장면이요. 이러니까 안 시키긴 했는데 안 시켰는데 여기 703호 아니에요? 얘 맞는데요. 동은 잘 얘기 안 해요. 또 그냥 몇 호 이렇게 네네. 얘기해. 맞는데 시켰잖아 드세요. 네, 갑니다. 급해서요. 가버리면 에이 배고팠는데 잘 됐네 하고 먹게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안 시켰는데 그걸 그렇지. 먹겠어. 그렇게 너무 배가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렇죠. 좀 근데 아니긴 보통 한데요.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요. 네, 이 사례자는요, 배달원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달 종이를 보면은 주소도 나와 있고 나와 전화번호도 있어요.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데도 남의 음식을 먹어버린 이웃집 이 사람은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에 그 집을 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네. 이제 밥을 왔었는데 당신 거였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야 주니까 좋다 이러면서 먹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배달원이 왔는데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그냥 웃음을 지었다고 해요. 예. 웃어 너무 아니 웃었다고요? 나는 근데 이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가 그래 좋다고 쳐요.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어. 기왕이 온 거니까. 네. 그러면
돈을 줘야지. 아, 당연하죠. 돈을 줘야지 그걸 안 주면. 전 그죠? 돈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장 네. 아니더라도 그러면 내가 짜장면 곱빼기로 시켜드릴게요. 라도 말이라도 했으면 기분 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웃었다는 게 더 황당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자도 굉장히 황당해갖고 네. 이제 배달을 안 시켰으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배달원이 사실 돈을 지불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 돈만이라도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웃집한테 말하니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네. 뭘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 묻냐. 그 희한한 사람이. 음식을 줬길래 먹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안 되겠어. 이건 법으로 가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저 은행에서 뭐 송금할 때 네네네. 만약에 잘못 보냈어. 잘못 맞아, 보낸 적 맞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잘못 보낸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쓰면은 범죄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받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짜장면 사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면요. 네네. 이렇게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은 이웃집 주민을 과연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있다. 어? 본인이 아닌데 먹었잖아요. 아니 내 음식을. 네네. 근데 절도죄까지는 아닐 것 같아. 아니 근데 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모르고 그냥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다 뻔히 알면서도 먹었잖아요. 먹는 거 되게 흥분하시네요. 다 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네. 그럼 절도죄 갑시다. 절도죄. 네. 네. 정답은요? 일단 죄는 될 수 있지만 네. 절도죄는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절도죄가 되려면 아까 네. 그 지갑을 뺏은 것처럼 네.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를 탈취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배달 음식을 뺏어온 게 아니고 네. 그냥 갖다 준 우연찮게 거니까. 내 점유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도죄는 안 되고 그리고 모든 형사 처벌을 할 때 주의할 점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줬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시켜준 건 줄 알고 먹었다. 이럴 때는 또 고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옆에 동 사람이 나한테 시켜줄 리도 없고. 사기죄가 좀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죄? 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속이는 방법, 기망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묵시적으로 또 부작위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배달의 음식을 봤을 때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먹어버리면서 네.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사기가 된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 세다. 근데 뭐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네. 범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 민사도 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과실과 또는 그 고의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서 결국에는 환불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아까 충분히 얘기를 나눴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음식을 주문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음식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 이미 밥 먹을 시간이 지났다. 나 이거 그렇죠, 필요 맞아. 없다.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할 네, 거잖아요. 그래달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음식점하고 주문자 관계에서는 음식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배달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음식점이 의뢰한 그 배달업체에서 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환불을 하고 배상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점 주인이 좀 안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음식점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돼. 음식점 주인이 그럼 소를 제기하면 되겠네. 자, 음식 주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만약에 일단은 그 배달을 했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주문했던 사람이 음식 주인한테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잘못 배달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음식 주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 음식의 경우에 그렇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잘못됐을 때 횡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쓰면 안 되죠.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물건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거를 기회로 네. 점유하고는 기회로 해가 써버리면 횡령죄가 되고요. 네. 횡령가 되면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상식선에서 생각을 했을 때. 법이나 우리 질서 그렇죠. 이런 게 다 상식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달된 음식을 먹게 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다라는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네, 다음 이웃 간의 분쟁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우편함에서 사라진 땡땡땡인데요. 이거 뭐일 것 같으세요? 우편함이니까 우편물이죠. 아니 근데 우편물. 저기다 뭐 내라는 고지서 같은 거. 고지서. 그리고 그거- 그걸 왜 가져가요? 아니 근데 그게 대신 내주려고? 우리 집 건가 이러고 가져갔다가 근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은 또 돈을 더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지. 고지서 저는 뭐 집 열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집 열쇠를 열쇠를 거기다 우편함에 왜 왜 넣어? 우편함에 넣어놓는 경우 있죠. 아, 진짜? 예인 씨 집 동네 그렇게 나요? 아니 어렸을 때. 이거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요? 어렸을 때 네. 많이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 아닌가요? 화분 밑에다 키 넣어놨죠. 그리고 등기 같은 건 직접 사람한테 주지 우편함에 넣어놓지 않죠. 그러네. 그럼 뭐가 없어질까? 네, 정답은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요? 네, 맞습니다. 마스크를 우편함에다 넣어놔요?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요, 대구 지역에 정부 지원 마스크가 배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서구와 북구 지역 일대에 이렇게 마스크가 배포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제 뭐 주택 같은데 우편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3개 단지에 있던 우편함에 있던 이 마스크들이 모두 다 사라진 거예요. 그걸 우편함에다 이렇게 쫙 넣어놓고 네, 갔구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찰에서 전단팀까지 꾸려갖고 알아보니까는 이제 일단은 5명의 일당이 잡힌 겁니다. 예. 그런데 이 5명이 모두가 전문 절도범이 아니었고 그냥 이웃 주민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웃 주민 5명이 그래 마스크를 돌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과 같이 사니까 65세 고령이 있는 집에 각 가정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준다면서 통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그 수고스럽게 그냥 우편함에 넣어두시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거 귀한 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시길래 저런 절도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말씀하셨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저게 뭐 얼마 되겠나 그렇죠. 싶은데 요즘 마스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그럼요. 진짜 이 시국을 감안하면 이건 아주 의도가 나쁜 죄질이 나쁜 범죄죠. 예.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아예 이거를 아주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세웠고요. 절도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나눠준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고령자도 계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코로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걸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잖아요. 이걸 훔쳐간 거는 정말 나쁜 행위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고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지서를 다른 집에서 가져가서 연체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민사상 책임은 고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가져갔는데 그 날짜가 지나서 연체금까지 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이웃이 고의 과실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편물이 그 고지서가 잘못 배송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잘못 배송됐다면 잘못 배송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본인이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어요. 예. 우편 그 주소 같은 거를. 그렇다면 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책임 소재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편함에 있는 것은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게요. 형사상 비밀침해죄로 또 고소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우편함에 있는 것들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네. 내게 아니면 가져가면 안 그러면 되는 내 거 걸로 아니에요.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요. 이웃 분쟁에 있어서 이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자, 땡땡이 누구 땅인지를 왜 대답하지 않냐면서 이웃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이게 누구 땅일 때? 자기 땅인데 물어봤나?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그랬더니 네 땅, 당신 빈집? 땅입니다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요. 뭐 빈집? 빈집?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빈집이 있어. 이 집이 누구 땅이에요? 부동산한테 물어봤더니 난 몰라요. 아니,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러지 이 집이 누구 땅이에요 그러나. 예. 그렇구나. 예. 정답은요? 당연히 정답이 뭐예요? 정답은 바로 독도입니다. 네. 이것도 무슨 소리야? 독도요? 네, 아니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고 때린다고요? 네, 이게요.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웃 주민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서 이제 때린 건데 이렇게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무섭다. 아니 느닷없이 왜 독도는 그 당연히 우리 땅이지. 그렇죠. 아니 근데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독도는 누구 땅이야? 이러면서 우리 땅이요. 이렇게 아 진짜 뭐예요? 이렇게. 그러지.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되지. 피하게 되겠네. 그렇죠. 바로 네,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근데 하죠. 그랬다고 사람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으셨는데요. 네, 전역 맞아요. 후에 취업 실패와 그리고 부친의 사망 등으로 약간 우울증도 있었고 망상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술을 좀 곱게 드시지 그래. 네.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독도는 누구다. 그건 독도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 맞아, 그렇죠. 맞아. 너무 저도 안 되죠. 무서워서 피할 것 같아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쎄요. 네, 뭐 폭행이 당연히 때렸으니까. 맞아. 그렇죠. 당연하지. 예. 네. 네, 이어서 다음 사건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무서운 이웃. 이런 사람이 무서운 이웃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실 것 같으세요? 무서운 이유. 네, 근데 무서운 그게 이유. 우리 어렸을 때는 무서운 이웃이 있었어요. 꼭 골목에서 공차기를 하든지 이러면 네. 공이 담을 넘어가. 그러면 꼭 그 무서운 할아버지 집에서는 공을 안 줘. 꼭 그런 집이 있어요. 맞아. 공 넘어갔으면 좀 우리 주면 땅이 되지. 왔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거죠. 아니 꼭안 네, 줘. 절대 안 주게 됩니다. 네. 와서 혼내고. 나 그런 사람 싫어. 저는 방금 이야기한 사례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정신적으로? 폭력적이고, 네, 조금 그렇다면 좀 무섭지 않을까. 버럭버럭 화내고 네, 막 네, 네. 무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폭행 바로 많이 일삼는 사람들. 정답은요. 네. 맞추셨습니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게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작년 11월이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이웃집 맞은편에 사는 50대 여성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사건을 좀 보시면요. 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 맞은편에 살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어떡해. 저지른 사건입니다. 다들 좀 이런 일이 있으실 것 같으시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상당히 무섭죠. 이거는 공포지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그 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이게 또 무슨 일이 끔찍하는 거죠. 뭐 이럴 거야. 네, 네. 그 정도 공포가 내가 나와요. 뭐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렇게 다가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대면할 수 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버려가지고 머리카락 막 잡아당기고 이러면 너무 무서워. 맞습니다. 놀라죠. 가장 안전한 공간 자기 집이라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봉변을 당해서 이 사람 한동안 충격에 빠졌고요. 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처벌 받아야 되는 범죄네요. 네. 네. 예,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근에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연이어서 네. 조사를 하고 폭행 혐의로 가해자인 5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네.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가해자는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잘 쉬고 자고 하는데 막상 그 피해자 아내분은 무서워서 집에를 못 들어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그 가해자 측의 남편이 강제 입원에 대해서 뭐 별다른 뜻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든 뭐 송치할 수도 없고 입원을 시킬 수도 없고 답답하다 이런 그래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 이렇게 집 근처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너무 큰 소리를 떠들길래 어떤 할머니가 전화 통화를 크게 하신 줄 알았어요. 힐끗 봤더니 혼자서 허공에다 내가 좀만요. 내가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시길래 좀 뭐 이렇게 병을 앓고 계시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탁 멈춰서더니 아가씨!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보고 아가씨 하길래 순간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가씨라고. 네, 그랬더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 교회 문이었던 것 같은데 자동문 써져 있어요. 거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 누르시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손이 아파서 못 눌러요. 눌러주세요. 네, 열어줬더니 그래, 참 아가씨 예뻐. 또 들어가길래 저분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 조현병을 앓고 계신 거예요. 허공에 대고 계속 뭐라 떠드시고 심각한 결백증을 갖고 계신 거예요. 버튼을 못 누르고 손잡이를 못 잡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계속 열어달라고 눌러달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셨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네. 그냥 그걸 처음 대한 사람들은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눌러달라 이러면 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눌러주고 해줘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가씨 뭐 이렇게 안 하고 또 아줌마 뭐 이랬으면 또 안 아줌마를 눌러줬을까? 맞긴 맞죠. 근데 갑자기
백년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맞아요. 그래버리면. 아니 그럴 굉장히 수 놀라죠. 있지. 그러면 진짜 또 거기서 더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이 40대 남성이 일부러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이 화재를 피해서 도망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칼부림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졌고 또 다른 주민 5명이 중상이나 경상을 입었고요. 8명이 연기를 마셔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범죄자는요,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거 네. 큰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예. 사건이었죠. 이제 이런 주민들이 우리 근처에 산다, 우리 집 근처에 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 사건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민들이 8번 정도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별다른 의미 있는 조치가 없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질환도 있고 그 전에 또 폭력 전과도 3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조치를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8차례나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조치가 없었다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민들의 억울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인 안모 씨가요, 경찰에 신고된 거는 재작년 9월 이전에 8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난 층간소음을 이유로 주민들과 3차례 시비가 붙었었고요. 위층집 출입문에 3차례나 오물을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저거. 네, 안 씨의 이런 괴팍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요, 경찰에 여러 차례 호소를 했지만 경찰은 안 씨의 범죄 행위가 무겁지 않다면서 체포한 뒤 곧바로 풀어주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번이나 신고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 조회를 안 합니까? 무작정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이제 가족들의 얘기는 미리 신고를 했고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맞아요. 저런 일이 있었다. 가족들은 또 저렇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죠. 8차례나 신고를 했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불안을 그럼, 떨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나요? 단순히 격리를 해서는 안 되고, 사실 이분 정신질환자잖아요. 맞아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 입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급박할 때에만 응급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경찰에 신고하고 또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응급 입원. 어떻게? 그렇죠. 네. 우리 입원 절차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자의 입원, 본인이 스스로 가는 거, 네. 그리고 보호 입원, 보호자 등의 2명이 동의를 받아서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 입원이 있어요. 행정 입원은 뭐 법원이나 지자체장에서 하는 행정 입원인데, 지금 말하는 응급 입원은요, 지금 상황이 발생했고 타인한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하고 의사가 판단해서 그래, 3일간 입원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일간 입원을 시키고 이 정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더 입원시킬지 아니면 퇴원시킬지 결정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래, 응급 입원만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참사는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아니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장치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하고 네. 진단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기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또 각 지역에 연계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입원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의 규정이 이제 학교에서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진단을 하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가요. 사실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될 공간이잖아요. 네, 이런 장치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끼리 왜 이래 보겠습니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지난번에 이어서 상속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실제 고객들과 이런 상속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던가요? 가장 많은 1위는 네. 단연코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네. 부동산. 아. 이걸 이제 특정 자녀분한테만 남겨줬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전부 다 소송으로 갑니다. 다른 거보다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유, 그럼요. 네. 부동산은 또 속이기도 어렵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몰라가지고 못하는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부동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이 가장 많고요. 이 소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왜 이래? 부동산 관련 분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부동산 모릅니다. 뒷동산은 알고 있지만 부동산은 모릅니다. 자, 부동산 상속 분쟁 첫 번째 차트 보면서 가시죠. 내팽개친 토지 땡땡으로 뭘까요? 금싸라기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내팽개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되면 금싸라기 되는 거예요. 엄청 오른 거죠. 그렇죠. 네. 확인해 볼까요? 저희 정확한 아버지도 뭐 하나 액수가 있는데 나올 거예요. 맹지더라고. 자, 내팽개진 토지가 36억 원으로. 야. 자, 자세한 사연을 꽁투로 이번에도 엮어봤는데 네. 오늘 아들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은 당연히 뭐 이재용 MC님 해주시고 네. 둘째 아들은 우리 박 변호사님 네. 해주시고 셋째 아들은 황 기자님 셋째 아들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한번 가보죠. 저는 삼형제 중 막내 아들입니다. 형님들은 서울로 대학을 간 후로 쭉 서울에서 자랐고 전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삼형제에겐 아버지의 집과 현금 그리고 논 3,000평이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논 팔아봤자 뭐 큰 돈도 안, 내가 그냥 집 할게. 예, 뭐 형 그라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현금으로 싹 가져가겠습니다. 뭐 머니가 제일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노는 제가 가져갈게요. 예, 어차피 농사도 제가 지으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이, 막내야, 너 뭐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냐? 아이고 네 머리가 나쁘니까 항상 고생하는 거야. 아이고야. 똑똑한 형들은 당장 돈이 되는 건물과 현금을 가져갔고 전 그냥 원래 짓던 농사나 계속 지을 생각으로 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 36억?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야? 형님, 그 규락이 그 논이 신도시로 개발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금 참 야, 지훈아, 너 빨리 끊어. 구라가,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다. 근데 규라가 농사 짓기 어렵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게. 돈 줄게. 형이 할게. 나하고 바꾸자. 내 집 줄게 그냥. 규랑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정리를 하면요. 원래는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토지가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는 이제 물려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땅값이 뛰고 이제 토지 보상금도 나오니까는 네. 이를 나눠 갖자, 같이 물려받자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얄밉긴 하다. 네. 자기들이 선택했잖아. 그러니까요. 얄밉긴 한데 그래도 36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서 눈앞에서는.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거 한번 퀴즈로 내보겠는데요. 네. 다른 자녀에게 상속된 토지, 네. 이 가격이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굉장히 높게 뛰었다. 이럴 때 이 다른 형제들이 좀 이거를 나눠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이제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전문 네, 용어. 예. 전문 용어? 낙장불입. 예.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본인들이 선택을 한 문제였잖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유언으로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진 거기 때문에 네. 그 미래를 보고 그렇게 네. 나눠준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네. 이건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 그리고 이게 꽤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20년 지났다고 맞아요. 알죠? 맞아요. 네. 상속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게 유언으로 상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법원에서 분할하는데 이 사건은 협의로 분할한 것 같아요. 돈하고 땅하고 뭐 집하고 바꾼 것 같은데 결국은 예전에 상속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규락이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 땅에 뭐 도로가 생겼다더라, 뭐 물려줄 맞아요. 당시에는 어쨌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치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소송을 하실 때도 그러면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법원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토지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걸 분할하는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할하게 되고요. 그렇게 소송을 거쳐가지고 조정이나 아니면 재판으로 끝이 나게 되면 다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네.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속분쟁 사건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네. 상속 분쟁.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장남과 형제들의 땡땡땡 다툼이에요. 장남과 네. 동생들의 무슨 다툼일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좀?
장남과 동생들의 네. 뭐 이것도 재산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네. 소유권 모르면 그냥 뜯으세요. 볼까요? 네. 장남과 정답이 동생들의 거짓말 다툼. 자, 이재용 MC님께서 첫째 네. 아들, 네. 둘째 아들 박 변호사님, 셋째 아들 황 기자님 그 대사가 좀 짧으니까 잘하시네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이번에도 셋째 아드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1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큰 형님에게 부동산을 무려 9개나 남기셨는데 저희 형제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참, 야, 너희 왜 이러냐? 어? 집안의 기둥이 누구야? 내 장남 아니니? 장남이 가장 많이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많지 않니? 야, 형이 한 게 뭐 있노? 아버지 간호를 했나? 어? 태어날 때 좀 빨리 더 태어났다고 이거 너 불공평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둘째 형 말이 맞아. 솔직히 아버지 병 자체가 형 때문에 생긴 거잖아. 아니, 그 자식이 아버지 병- 재산까지 쏙 정말. 빼가는 게 말이 돼? 아니, 아버지 병이 왜 나 때문이야? 얘네들 이상하네, 정말. 잘한다. 아니 잘한다. 형 인천에 있는 땅 형이 팔고 돈도 형이 쑥싹했잖아요. 아, 알아, 그렇죠. 맞아. 아버지는 그래서 화병 난 거고. 어? 날강도야 날강도. 얘네들이 저기 짰네, 형이야. 짰어. 내가 변호사라고 형. 내가 너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주고. 저기 어디까 대본에 없는 대사는 좀 치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도 큰형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데 아버지는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 큰형이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남과 나머지 동생들의 말이 다르다. 달라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한 것이냐. 실제 예, 있었던 그렇죠. 사건입니다. 예. 네. 예,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머지 동생들의 주장은 이 부친이 지병을 얻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장남 때문이고 그렇죠. 이 장남이 또 이때 옆에서 간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이 오히려 옆에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면서 간호를 했고 그래서 이게 당연한 상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한테 무려 9건의 그 부동산을 줬잖아요. 네. 증여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속할 때 그게 포함이 되느냐. 요게 또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퀴즈로 한번 또 내보겠는데요. 네. 이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이 부동산 이게 상속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떨까요? 근데 전에 우리가 이제 유류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류분이라는 걸 배웠어도 기간이 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요? 그 전에 뭐 10년 전이면 10년 전 뭐 이렇게 줬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그 집 그 사람 재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아니. 받을 수-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된다. 네, 네. 한번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아, 배운 거 다 기억하세요?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방송을 안 보죠. 자꾸 확실하게 배우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채널 고정 예, 네. 말씀해 주시죠.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역시 모범생 예인 씨. 아. 네, 이 경우에는요,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유류분 제도가 70년대 후반에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증여된 것이라면 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요걸 청구할 때 그때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장남이 가져간 것은 특별 수익으로서 장남은 특별 수익자가 되고요. 만약에 그 재산을 포함해서 이제 상속을 할 수 있는 나머지 재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신의 몫을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유류분으로서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부친이 1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이 딸이 뭐 10원 하나 못 받았고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연히 네. 이 아버지가 오빠한테 한 15년 전에 네. 시골 땅을 하나 오빠 명의로 줬는데 증여를 했죠. 했는데 이게 최근에 알아보니까 시가가 엄청 올라서 10억이라는 이야.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듣기로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유류분이라는 그렇죠. 거에. 포함이 돼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 네. 저도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럼 나눠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오빠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10억원의 땅을 받은 거 오빠는 동생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요. 혼자 꿀꺽 삼키려고 봐. 그러면 나눠주지도 않을 것 같긴 당연하죠. 해요. 네. 주죠. 그래서 이 네. 동생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얼른 이거를 청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오빠한테 나도 그 땅을 나눠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빠는 야 유류분이든 뭐든 그런 거 다 소멸시효가 있어.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이거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잡아뗀 겁니다. 땅을 나눠 가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동생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 아들 똑똑하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 아들은. 유효, 시효 얘기해가면서.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똑똑하지는 않아요. 잘못 아, 알고 그래요? 얘기를 한 잘못 겁니다. 알았어. 유류분 청구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사망한 이후에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상 재산은 오빠랑 또 일반인하고 달라요. 일반 사람, 제3자라면 1년 이내에 증여됐던 것이 대상이 되는데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오빠 형제 간에 먼저 가져간 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한 거라도 1년간에 청구만 한다면 다 대상이 되고요. 유류분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형제 자매 간에는 3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나 이 자식이라면 2분의 1을 자신의 목에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유류분 청구권의 그 소멸시효는요, 상속의 개시, 즉 이제 돌아가신 날, 그리고 증여를 내가 받을 게 있는데 오빠가 다 가져갔다. 요거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 시점인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사이에 소송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났다. 지금 아까 그 똑똑하지 못한 오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청구라는 것은 소송상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에게 그 땅을 나눠줘. 우리 아버지 재산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구가 돼요. 다만 구두로 얘기하는 거는 들은 사실 없어.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하면 맞아. 또 이제 증거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도 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상속에 포함시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그게 10년이 지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정확히 배웠네요. 네. 그렇죠. 청구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앞서 꽁트를 좀 했던 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장남이 3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는데 형제들이 믿어주지 않고 있는 사연이었거든요. 장남은 뭔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재판이 사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아까 우리는 꽁트로 막 웃기도 하면서 굉장히 네. 리얼하게 봤지만 네. 실제로는 아주 재판정이 싸해요. 조정으로 들어가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요. 사실 가족 간인데도 그래요? 그러다가 거기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장남이 정말 아버지를 잘 지극히 모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병연비 영수증 또는 간병인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간병인에게 뭐 급여를 준다거나 이랬던 자료, 또는 뭐 KTX를 타고 가야 되는 지방이다. 그러면 교통편에 대한 그런 교통비 결제 내역,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아버지하고 촬영했던 사진이나 그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모든 자료를 모아서 내가 정말 아버지 잘 모셨다,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달라라고 기여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나머지 동생들 말이 좀 상반되잖아요. 네. 형은 뭐 아버지를 부양했다는데 부양하지도 않았고 뭐 동거만 했을 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증거 입증해야 될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증거를 뭐 네. 동생들이나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기여분이라 그래요. 근데 기여분은 특별하게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부양을 해서는 되지 않고요. 특별하게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서 부양했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반박하려는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양비를 우리가 다 공평하게 분담을 했다. 그런 진술이라든지 녹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이럴 때 증거 자료로요. 1년 동안 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살폈다. 이런 내용의 통화 그런 내역들을 제출하는 경우들까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족끼리의 사이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왜 이래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 네,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부동산. 자, 이어서 네, 다음 상속 사건도 보시죠. 네. 자, 다음 사건은 땡땡을 이유로 해서 재산을 동생이 상속받았는데 갑자기 나 땡땡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요? 요즘엔 잘 안 하는 건데 제사. 제사 얘기만 나오면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장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정답은 제사를 네. 이유로 상속받은 네. 동생입니다. 그래. 예. 자, 이번에는 셋째 아드님이 없습니다. 황 기자님 좀 예. 쉬세요. 알겠습니다. 네. 첫째 아드님은 우리 이재용 MC님, 네. 둘째 아들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생은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은 동생이 모시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효자 아들이 기특했는지 갖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셨고 전 받아들였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우리 집사람이 그 교인이라 제사에 대해서 좀 그랬어. 근데 네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뭐 공짜도 아닌데요. 뭐 아버지 제사는요 제가 정말 맡아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은 뭐 그냥 교회나 다니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엔 동생이 꾸준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애게 몇 년 지내고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이 뭐 돌아가신 분이 제사밥 먹으러 온다 하는 거 이거 다 미신이에요. 이거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제사 이제 오늘부로 종료 그만합니다. 야, 너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준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못 지내? 그 아버지 재산 다 내놔. 이미 왔잖아요. 낙장불입. 다 됐는데 배웠네. 뭐 얄미워. 안 줍니다. 다 끝났는데요. 제사 지내겠다고 해서 증여받은 아버지의 부동산. 재산 받고 이제 와서 제사 못 지낸다고 하니까 소송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뭐 마음이 변한 건데. 근데 재산은 다 받았고. 네. 그렇죠. 아니, 이거 그래도 뭐 유류분 아까 얘기 있었지 않았어? 그렇죠. 그렇죠. 어? 번복은 안 되는 거야? 들어보죠, 뭐. 예. 뭐 일단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차례나 제사 때문에 이렇게 형제 사이에 이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요. 아버지가 제사를 맡겠다는 차남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겼고 얼마 뒤에 사망을 하셨는데 몇 해 뒤 추석날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장남은 부동산을 이전하라며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돈 받을 목적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한 거죠.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마누라 자꾸 잔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면요. 네. 제사를 이렇게 이유로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고는 다시 말을 바꿔서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때 다시 형에게 이 재산을 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어떨까요? 아니, 저 형이 괘씸하다고 유류분 청구 소송 내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면 네.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저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배웠잖아, 지금. 저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퀴즈라고 내신 겁니까? 너무 쉽나요? 잘 배워서 그래 저희가 돌려줘야 된다. 정답은 네. 법원에서는 돌려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유류분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증거가 없었다면 뭐 제사를 지내는 사람한테 내가 물려주겠다라는 얘기에 증거가 없었다면 이건 유류분 싸움이 됩니다. 근데 유류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네.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다 2분의 1씩 가지게 되잖아요. 네. 유류분은 또 그것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님이 유류분 소송만 했다고 한다면 4분의 1밖에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에서는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보면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이제 차남이 가져갔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장남의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죠. 네. 거짓말하면 재산도 못 물려받아요. 맞습니다. 너무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지금 뭐 사례도 그렇지만 제사를 가지고 이런 상속 분쟁이 굉장히 네. 많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제사를 둘러싼 분쟁은요, 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실제 있은 사건인데요. 1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을 받았던 아버지가 네. 이 7남매가 있는데 그 돈을 특히 이제 제사를 지낼 조건으로 아들 한 명한테 3억 원 가량의 예금을 통장을 이렇게 넘깁니다. 네. 별도로 줍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제사는 네가 좀 더 맡아 달라라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사 자체를 안 합니다. 한 번 정도만 하고 안 하니까 그 이후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돌려달라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네. 결과는요? 네, 법원에서 제사상 차리고 산소를 관리하로서라고 보관한 거지 이거는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버지 주장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제사가 네.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들 이렇게 상 차리고 그냥 묵도 정도 하고 하는 네. 집이 많던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1년에 한 6번 지내셨어요.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옛날 또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나만 놓는 게 아니야. 옛날엔 또 부인이 둘인 경우도 있고 막 이랬다. 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번을 놔요. 그래가지고 한 번 저랬는데 왜 또 또 하죠? 아유, 다른 분이. 딴 어머님이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절하면 벌써 끝난 것 같은데 또 놔. 네. 이거를 6번을. 옛날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김한규랑 씨도 계속 웃는데 진짜 그런 일이 옛날에 많았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를테면은
이걸 물려줄 테니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서류상에 그럼 꼼꼼히 써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증여를 할 때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그 재산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아침에서 일명 효도계약이라고 해서 효도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럴 때 조건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재산은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이제 증여를 한다라고 하고 제사는 1년에 뭐 4번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는 신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사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성묘를 가고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에는 즉시 다시 부동산 반환 이런 식으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공증을 받는 게 좋은데 만약에 공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를 받고요. 거기에 더해서 녹음까지 해가지고 이 증여를 받는 아들이 아 내가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지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잘 이해했다는 것도 남겨두셔야 합니다. 좀 냉정하긴 하죠. 이렇게 주면서 부모 자식 간에 막 그런 조건도 걸고 내용증 뭐 공증도 받고 이런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서로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네.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문서로 남기면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좀 비상수단으로 문자 메시지라도 좀 해서 그래 제사 꼭 지내라 동의하니 예 그것 때문에 너 주는 거다 그런 거라도 좀 있어놔야 됩니다. 뭐 더 좋은 인감이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게 부담스럽다면 최소한의 어떤 증거를 좀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야 뭐 문서로 남겨 하실 텐데 그걸 남겨두는 게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문자. 네네. 문자를 캡처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형제끼리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상속 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 변호사, 박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구독한다. 그럼 예전에 뭐 잡지를 구독한다, 신문을 구독한다 이 정도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자동차를 구독하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오늘은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네. 최근에 뭐 제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옷을 구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는 옷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먼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네, 사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자동차를 빌려 타고 있는 사례자입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요, 공유 경제의 한 종류인데요. 기존 차량 리스 서비스와는 달리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또 차량 교체가 가능하니 렌터카와도 다릅니다. 보험료, 차량 관리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기름값만 내면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쓰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를 사면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이래저래 부수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이 정도면 부담 없이 타겠다 싶어서. 이게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도 있고 차량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타고 싶은 차를 골라서 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장점이 네네. 있네요. 렌트카랑은 확실히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내 차가 있으면 보험료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그렇지. 신경 쓰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부담 없고 가성비로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경제적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운전할 필요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내가 같아요. 타고 싶었던 차 한 번씩 네. 타보는 것도 타볼 좋죠.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장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 첫 번째 장점은 보험비나 점검 비용 그래, 걱정이 맞아요. 없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는 사실 소비재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해야죠. 아니면은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소모품을 갈아 껴야 된다거나 맞아요. 돈 많이 나가요. 서비스, 뭐 보험 이런 것들을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 구독 서비스라면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 복잡한 과정 겪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월 구독료에 세금을 포함해서 뭐 보험이니 점검 서비스니 모든 비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동차 구독 서비스는요, 사실 요즘에 젊은 층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네. 반영하고 있다 이런 평을 좀 듣고 있어요. 네. 이 제한된 비용으로 정말 많은 경험과 또 만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은 건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자동차 구독 서비스 시장은요,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 한 연평균 71%씩 큰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제 또래 분들 아니면 저보다 선배 분들께서는 무슨 자동차 구독이야. 자동차는 내 거야지 이런 분들 네. 많으신데 저도 좀 오래된 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 한번 바꾸려면 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뭐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목돈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보험금도 그렇고. 근데 네. 이렇게 구독 서비스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편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 네, 특히나 뭐 제 또래 친구들, 막 네. 20, 30대 친구들 보면 막 자동차는 타고 싶은데 워낙 복잡하고 비용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구미가 당기긴 해요. 네네. 보험에 있어서도 여러 명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험에 있어서도 이제 추가 운전자를 한 명 더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 또는 자기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있는 만 26세 이상이면은 뭐 어플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아유. 있습니다. 추가 운전자를 한 명 더 등록할 수 있다고요? 네. 그거 괜찮은 가족끼리 같이 탈 수 있다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그 어디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 어플 앱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이거 너무 편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예. 같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의 장점. 차량을 한 달마다 바꿔 타기. 다달이? 이거 솔깃하네요. 이게 굉장히 네.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한 완성차 업체에서는요, 여러 차종을 골라 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색상뿐만이 아니라 뭐 주행거리에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모든 차종을 뭐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는 운전자에게는 정말 뭐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네, 없죠. 그러네요. 네. 한 자동차 모델의 그 금방 실증을 내는 사람 또는 신차를 사기 전에 직접 타보고 좀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싶으신 분 또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이 서비스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들이 보면 도대체 차가 몇 대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엄청난 부자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골라 먹는 그쵸, 아이스크림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골라 타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아니 하고. 차를 한 달에 한 번씩 네. 바꿔 탄다는 건. 그만큼 자유롭게 골라서 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아서 큰 차를 샀어요. 네. 근데 나중에 혼자 이렇게 장거리 가야 될 경우가 많아지면 또 작은 차 살 거 후회스럽기도 하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네. 그럴 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 전용 구독 서비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 같은 것들 좀 사고 싶은데 타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독을 해서 몇 개월 정도 타보시고 뭐 구매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괜찮다. 요즘에 자꾸 이제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로 간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네, 많이 네, 들으니까 네, 네. 한번 타보고는 싶은데 그렇죠. 네. 그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네. 아파트 이렇게 관리인들 보면 이렇게 보안들 순회할 때 보면 전기차 타고 씩 맞아. 다니시거든요. 네네. 제 남편이 참 그걸 욕심내더라고요.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아니 소리 없고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구독을 해본다는 건 한번 타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되는 한 외제차 역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명 외제 브랜드들이 이런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닌 이런 서비스 회사로 계속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품을 파는 이제 제조 회사에서 벗어나서 이런 서비스 회사로 비즈니스가로 바꾸는 이런 뭐 트렌드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 회사는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 이제 이런 방식의 자동차 서비스 회사도 네. 같이 한다. 네. 이게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솔깃한 게 타보고 싶은 차, 사고 싶은 차를 그렇죠. 미리 타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구독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네. 같아요. 예. 뭐 구독하는 거 어떻게 절차 복잡해요? 아, 어때요? 전혀 복잡하지 않고요. 이제 한 국내차 업체에서 이제 자동차 구독 서비스를 위해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방문한다거나 이런 거 일체 없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3일 전까지 어플을 통해서 원하는 차량을 선택해서 예약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시간과 장소, 자기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차량을 바로 탁송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뭐 3일 전까지 앱을 통해서 뭐 이러잖아요. 와, 우리는 한참 걸려. 아들아 부르잖아. 아들 불러야 보고 나 돼. 이거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긴 예. 하죠. 너 오늘 일찍 퇴근하니 집에 가. 이러면 얘가 이제 딱 알더라고. 아, 우리 이런 도와드려야 되구나.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핸드폰을 통해서 배달이 딱 온다는 거죠. 바로 낸다는 거죠. 아니 뭐 배달 음식
앱 저는 오듯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저는 한참 하다가 네. 전화하죠. 아니면 한참 하다가 거기 가. 그게 더 빨라. 저도 그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좀 있고 눈에도 보이는데 네. 그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좀 어르신분들께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저같이 종이 신문을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보안상의 이유로 너무 쉬워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구독 서비스가 좋은 게 내 차를 구입을 했는데 조금 교통비 절약하려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계속 그냥 주차를 시켜놓기만 하고.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아깝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구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효율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차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탈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그거 솔깃하네요. 괜찮겠죠. 네네. 정말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독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신문 구독하고 잡지 구독하는 거지. 빨리 이제 배우세요. 자동차까지 구독을 해요. 네. 지우야 집에 오늘 좀 왔다 가야 되겠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의 3월도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는 4월입니다. 4월에는 정말 모든 것이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